안녕하십니까. 음, 오늘도 여지없이 찾아왔습니다. 원래 그 지난 주말 금요일 날 하려고 했었는데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시간 됐는데 그날 종무식하고 오전 근무하고 다 퇴근한다 그래서 나 혼자 가서 강의할까 고집 부리다가 일주일 미뤘어요. 일주일 미뤘는데 저는 이제 금요일을 좋아해요. 사실은 이제 금요일을 굳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강의 딱 끝나면 아니 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합니다. 주로 하는데 그거 좋아하는 이유가 다 끝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불금이잖아요. 그쵸? 이제 월 마감도 되고 뭐 우리가 마감이 있진 않지만 마감도 되고 한 주에 마감도 되면서 이 강의 끝나면 술 먹으러 가야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행복하게 강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강의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주로 제가 좀 게을러서 강의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 안 해놔요. 그 전날 밤에 폭풍 이 작업을 해서 보통 한두 시간 만에 끝내서 그냥 새벽에 보내고 맙니다. 저는 밤잠이 없습니다. 최근까지는 거의 매일 밤 영화 한 편씩을 봤어요. 실제로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뭐 사실 뭐 제가 강의하면서 나오는 지식의 많은 부분이 뭐 경험도 있지만 영화에서 얻어진 것도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저기 그 특별히 이 수많은 분이 또 이 좁은 강의실에 오셨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겠다고 오셔서 뭐 말씀하셔도 되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중간중간에 괜찮아요. 질문하셔도 되고요. 뭐 소리 내셔도 괜찮아요. 예. 뭐 혼자 하는 건 낫죠. 근데 쑥스럽네요. 앞에서 쳐다보지 마세요. 빨리 쳐다보지 마세요. 화면 보시면 되잖아요. 자꾸 나를 빨리 쳐다보고 그러세요. 화면 보세요. 예? 저 화면이 더 실물보다 낫습니다. 자, 이 잡담을 조금 하자면 최근에 제가 이제 기업들 만나면서 계속 저거 하고 있어요. 그 영업하고 있어요. 영업. 왜냐면 어쨌든 우리도 결국에는 저 기업을 모아서 어쨌든 뭐 자금을 융자 지원을 받든 R&D를 받든 그리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벤처도 해주고 이노비즈도 해주고 사실 그 이노비즈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사설기관이 해주면 있잖아요. 건당 300만 원씩 받아요. 도둑놈들이죠 진짜. 사실 서류 준비 다 기업이 하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실 웬만한 기업은 그 안에 그 이노비즈 상에 이 얘기 갑자기 왜 나왔지? 근데 어쨌든 마저 할게요 했으니까 이노비즈 상에서 요구하는 거의 모든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모아서 왜 조명 때문에 너 바꿔 눈부셔가지고 아유 눈부셔라. 조명 각도를 바꿔도 뭐 별로구나. 사진은 그 사실 뭐 전문위원이 해주는 일은 그 빠진 퍼즐 조각을 맞춰주고 흩어져 있는 퍼즐을 맞춰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300만 원 받고 해요. 참 더럽게 비싸게 받죠. 그쵸? 그렇게 받을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하는 것도 50에서 100만 원 받더라고요. 뭐 한다고. 실제로 전문위원이 하는 일은 많지 않아요. 미친 거죠. 그건 진짜로. 예. 그건 사기예요, 사기. 우리 협회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일합니다. 정작 기업이 필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기업이 살찌우는 과정. 우리 왼손 전략이잖아요. 그쵸? 살찌우는 과정. 기업이 만들어놓으면 벤처든 이노비즈든 연구소든 특허든 간에 만들어놓으면 언제든 기업의 자산이 돼가지고 이게 선순환 효과를 일으키는 하나의 좋은 그 기반이 되는데 우린 그걸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그걸 통해서 돈 벌여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가끔 저한테 부탁하는 기업도 있어요. 나 이거 좀 해주면 얼마 줄게. 근데 협약은 못하겠어. 정기 납 못하겠어. 자, 벤처 200만원, 이노비즈 300만원, 기업부설연구소 100만원이야. 할 거야, 말 거야? 그러면 대부분, 그리고 내가 만약에 R&D 자금 받아주면 커미션 따로 내야 돼. 할 거야, 말 거야? 그러면 대부분 그냥 합니다. 그 최근에 하나 이제 협약을 맺기로 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날 협약식 갑니다. 여기 나와 계신 이계상 위원님이랑 같이 가서 협약하는 거를 이제 상담하고 하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뭐 기업을 많이 유치하자면 달콤한 말로 유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는 그냥 해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달콤한 말 몇 마디로 다 해줄게라는 식으로 유치하지 마시고요. 기업이 해야 될 역할, 내가 해주는 역할을 분명히 하시고 유치하는 게 좋습니다.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회장님 늘 말씀하시는지 뼈를 깎는 각오가 돼 있어야 사실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전문위원이 당신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니까 나도 함께 밤을 지새줄 수 있어 라는 각오가 돼 있어야 사실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의지입니다. 의지지 사실은. 기업은 일주일 내내 찾아도 아무리 인터넷을 뒤지고 구글을 뒤져봐도 못 찾는, 예? 시장조사 자료를 전문위원은 1시간 만에 찾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의지이고 방법의 문제예요. 자,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이런 잡담은 밤새도 끝이 없죠. 그쵸? 예. 누가 자꾸 저기 글 올려. 자꾸 내 눈이 가게. 누구야? 아, 별풍당다님이시구나. 예. 강의 살아있죠? 예. 근데 제 강의 많이 안 들어와. 앞으로 뭐 자주 들어오세요. 하다 보면 그 현장에서 얻어지는 재미난 얘기들 많이 해드릴게요. 뭐 사실 뭐 강의가 별거예요. 그쵸? 내 경험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뭐 대학 다니고 뭐 학위도 몇 개 받아보고 했는데 저는 그 강의실에서 듣는 강의는 영 지루하더라고요. 자, 오늘 해드릴 강의는요, 정보보안 산업에 대한 겁니다. 제가 그 작년 초부터 시작을 했죠. 초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왜 안 내려가지? 작년 초부터 시작해서 요 회색 테두리 안에 있는 게 다 한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는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선정한 20개의 신산업, 그러니까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군을 하나하나 소개해주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왜 하냐면요, 기업이 대부분 우리가 맞닥뜨리는 기업들이요, 이 신성장 동력 산업 또는 그 밑에 가면은 또 이제 20개의 또 그 주력 산업이 있어요. 뭐 조선 산업, 플랜트 엔지니어링, 반도체, 우리가 그 좀 글로벌하게 좀 강한 기술력과 어떤 그 수출 능력을 가진 것들, 생산력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는 주력 산업으로 또 육성이 아니고 유지, 그리고 더 확대시키는 거죠. 신성장 동력 산업, 신산업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이에요. 새로운 거라서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차세대의 우리에게 새로운 먹거리와 경제 선순환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산업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소한 것도 있어요. 근데 생소한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익숙한 것도 있습니다. 익숙하지만 저변 확대되지 않아서 어떤 충분한 산업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의미는 이 산업 자체가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순환이 되는 거예요. 굳이 정부가 개입하거나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어떤 이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경제 논리 뭐 그런 부분하고도 비슷합니다. 정부가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스스로 자생해서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산업의 규모가 아니다. 시장의 규모는 충분히 보이나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므로 이거를 충분히 키워서 우리가 앞으로 국제적 이 글로벌 무대에서 주도해 나가자 라는 취지에서 사실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 사업계획 쓰다 보면 항상 있잖아요. 세계 이 기술 표준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신기술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약간 과장 광고를 좀 하죠. 근데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런 과장 광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전혀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없는 것도 있다고 하는 애들이 대기업이고요. 정치인들은 하지 못할 거를 한다고 하는 게 정치인이잖아요. 그쵸? 그런 말이 있어요. 장사꾼은 눈에 보이는 거 팔지만 사업가는, 기업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베테랑에 나온 영화에 나온 얘기입니다. 예.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비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보이는 가운데서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건 사실 비전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서 가치를 증폭시켜서 다른 것에도 영향을 주고 하는 그게 비전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 잡담 길죠 오늘. 예, 죄송합니다. 강의 준비 잘 안 해서 잡담이 긴 거예요. 네,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스마트홈 비즈니스, 콘텐츠 산업, 생활안전 산업, 뭐 의료기기 산업, 에너지 신산업, 그리고 그 외에 별도로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4차 산업혁명과 지역산업 육성 방향 해가지고 별도로 강의를 했었고요. 요거는 그 개념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VR, AR은 사실은 여기에 콘텐츠에도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미디어 기기도 들어가 있고요. 데이터 인텔리전스, 스마트홈 비즈니스, 뭐 의료기기 등등등 다 들어가 있는 굉장히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주변에 잘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VR 체험방이라고 있어요. 그 버추얼 리얼리티하고 그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하는 그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이 우리 산업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한번 강의를 했었죠. 그리고 마이산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중요한 산업군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이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굴뚝 없는, 연기 없는 제조와 같은 거죠. 산업이죠. 그러면서 거액의 돈을 벌어들이는, 다보스 포럼을 대표적인 예로 삼을 수 있는 게, 다보스라는 지역이 스위스의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인데 거기에서 매년 다보스 포럼을 하죠. 경제인들, 그 세계의 경제를 주도해 나가는 경제인들이 모여서 포럼을 통해서 차세대 산업 그리고 그 투자 방향 등등을 이렇게 논의를 합니다. 거기서 나온 정보가 굉장히 엑기스가 많아요. 다보스 포럼 하고 나면 거기서 정리된 것도 한번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보스라는 지역이 그렇게 모든 게 뭐 인프라가 잡혀 있고 막 그 판타스틱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그만 시골 동네예요. 근데 그 얼마나 스위스 정부에서 로비를 잘했든지 홍보를 잘했든지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그 굉장히 양질의 이 하이 퀄리티 서비스를 받으면서 포럼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스위스에서는요, 산에 올라가면은, 제가 스위스 많이 갔다 왔어요. 산에 올라가면은요, 그 산 꼭대기에 포럼장이 있어요. 세미나장이 있고 그래요, 진짜로. 그러면 그 대자연 속에서 창밖을 쳐다보면 통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산이 막 그 설산들이 보여요. 설봉들이 보이고 그냥 쫙 깔렸습니다. 언제 제가 기회 되면 그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 겨울왕국이 따로 없어요. 그 가운데서 강의 듣고 공부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말 그대로 웰빙이에요, 웰빙. 전 세계에서 자연 치유가 가능한 지역이 딱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 사해 바닷물이 굉장히 그 미네랄 농도가 높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미네랄을 공급해주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혹은 이제 그 건선, 그 아토피 같은 피부염증을 낫게 하죠. 독일에서는 실제로 그 건강보험으로 50% 지원을 해줘요. 자국에서 고치지 못한 환자를 사해로 보냅니다. 돈을 대주면서까지. 그 정도로 치료 효과가 검증돼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스위스 알프스예요. 거기는 국제적으로도 검증이 돼 있어요. 자연치유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 이제 굴뚝 없는 산업인 거죠. 관광 산업 플러스 마이스 관광하고 연결이 됩니다. 마이스 산업, 그러니까 마이스 그러니까 뭐 이상하죠? 예. 뭐 전시회나 회의 유치하는 거예요. 국제회의 같은 거. 그게 마이스 산업입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해왔어요. 그리고 오늘 정보보안 산업을 합니다. 뭐 제가 강의하는 순서는 뭐 별 의미 없어요. 그냥 막 그때그때 집힌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순서에 의미 두지 마시고요. 자, 정보보안 산업이 이렇게 7개의 카테고리, 8개인가요? 둘, 넷, 여섯, 8개군요. 8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해놨어요. 사실 정보보안 산업이라는 게요, 과거에 우리가 보안이라는 이 글자는 주로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IT 산업이 발달하기 이전에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그 안전 부분에 살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안이라는 게 그 우리가 예전에 IT 발전하기 전에 모든 걸 전자문서로 보관하기 전에는 페이퍼로 보관을 했죠. 그러면 이제 그 오프라인상에 보안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금고, 그쵸? 예, 맞아요. 우리 저기 그 죄송한 성함이 예. 정민경 의원님 톡방에 자주 뵀습니다. 예, 아주 글을 그냥 산뜻하게 잘 올리시더라고요. 예. 그 정민경 의원님이 잘하셨어요. 금고, 그 개인 금고라는 것도 그래서 많이 문서, 뭐 종이들 많이 보관했죠. 지금도 금고는 사실 중요한 그 보안 그 매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요, 서울은행 지하금고 가면요, 국채들, 여러 큰 기업들의 채권들 엄청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종이로 보관되어 있어요. 그거 털면은 대박 부자 되는 거죠.
실제 그거 아세요? 누가 저기 그 서울 그 한국은행 서울은 한국은행 거기 그 지하실 옆에 벽 뚫고 들어가서 털으려고 하다 걸린 적 한 번 있었는데, 하여튼 뭐 아직은 뭐 그게 중요한 보안 수단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실생활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은 전자화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문서 그 정보 데이터, 그 전자 데이터들에 대한 보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 지능형 영상 보안 넘어 볼까요? 이게 핵심 기술 선정, 이거 한번 설명드릴까요?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그 20개의 신성장 동력 산업과 또 20개의 주력 산업은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 산학연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산업, 현재의 우리 이런 산업들이 주력 산업으로서 우리의 먹거리 그리고 중요한 국제 기술 트렌드를 주도나갈 수 있는 산업이다 라고 선정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요, 기술 개발의 시급성, 기술 개발의 파급성, 단기 개발 가능성, 중소기업 적합성 이라는 4개의 어떤 그 체크포인트를 가지고 10점씩 배점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뀔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는 신산업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양산업이 돼버렸어? 그럼 빠지고 새로운 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뭐 20개가 될 수도 있고 40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파악하고자 하는 요 4개의 기준이 뭐겠어요? 우리가 사업계획 쓸 때 기준하고 똑같아요. 개발의 시급성, 빨리 개발하여야 된다. 개발이 시급하다. 그쵸? 우리 그 강의 때 들었죠. 개발의 파급성, 다른 산업에 이러이러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수출을 일으킬 것이다. 뭐 인력 고용의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뭐 그렇게 파급 효과를 말을 하죠. 그 단기 개발 가능성, 보통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오는 과제가 보통 짧은 건 9개월에서 긴 거는 2년입니다. 그쵸? 긴 거는 3년, 5년짜리도 있긴 하지만 뭐 5년까지 중기를 본다면은 2년, 1, 2년은 단기를 볼 수 있죠. 대부분 단기에 개발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용화가 돼야 되니까. 중소기업들은요,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는 과제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기업이 만들어서 상용화되는 제품이나 기술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나 보건복지부나 국방부나 이런 다른 부처들에서 하는 그 과제들이 있잖아요. 연구개발 과제, 말 그대로 연구개발 과제. 상용화는 아니지만 이게 앞으로 우리가 실제로 사용이 가능하겠냐라는 거를 실험하는 파일럿 테스트와 같은 그런 과제들이 많아요.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컨텐츠 진흥원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단기 개발 과제들, 상용화 과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뭐 산업통상자원부든 뭐 그런 다른 부처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시험하고자 하는 시험 연구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거를 많이 해봤습니다. 전에 그 실제로 그 SKCNC나 뭐 삼성이나 뭐 그 현대 같은 그런 그 SI 업체, 그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통합 업체들하고 같이 이제 거기에 조인돼 가지고 그쪽 사업을 많이 해봤어요. 실제로 그 유아비 사업이라든가 유아비 사업의 원격진료 사업이라든가 파주운정 UCT 사업에서 그 주민센터의 원격진료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상용화 과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고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될지를 시험해보는 그런 과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관과하면 안 돼요. 항상 머리 담고 있어야 됩니다. 예. 머리에 못 담겠으면은 이마에 붙여 다니세요. 예.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자, 그 정보보안 산업은 이렇게 지능형 영상 보안, 바이오 인식, 클라우드 보안, 사물 인터넷 보안, 모바일 보안, 스마트 산업 제어 시스템 보안, 그리고 뭐 헬스케어 의료 보안, 드론 정보 보안이 있는데요. 뭐 이거 다 중요한 거고 각기 다른 또 산업군이 있고 또 이 중에서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융합이 돼 가지고 또 다른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전부 다 뭐와 관련있냐면요, 네트워크 보안이에요. 결론은 네트워크 보안. 여기에 정보 보안 산업이라고 돼 있고 다양한 군을 나눠놨지만, 왜냐하면 나눌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기업들은 이 모든 산업에 다 참여하진 않거든요. 영상 쪽에 특화된 기업이 있고요,
바이오 인식 쪽에서 특화된 기업이 있고요. 이 두 가지가 통합된 거에 특화된 기업이 있고요. 클라우드 쪽에 특화된 기업이 있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다 보면은 전부 다 네트워크 보안입니다. 기반은 일반적인 보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보안인데 이게 디바이스 모달리티가 바뀌면서 거기에 맞는 보안책들이 나오겠죠.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스마트폰에 대한 모바일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컴퓨터 보안하고는 틀려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그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는 최근에는 이제 윈도우도 사용을 하고 하지만은 리눅스도 뭐 사용할 때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걸 사용하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삼성 같은 경우에 옛날에 바다라는 보안 시스템이 있었는데 요즘엔 거의 사용 안 합니다. 요즘엔 뭘 사용하냐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사용을 하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iOS라는 걸 사용합니다. 운영체계를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기반이 어디서 오냐면요. 보통 C 언어 혹은 이제 코볼 언어에서부터 오는 타이니 OS라는 게 있어요. 타이니 OS라는 게 뭐냐면은 아주 작은, 타이니는 작다는 뜻이에요. 작은 오퍼레이셔널 시스템, 운영체계를 타이니 OS라고 부릅니다. 거기서부터 와요. 근데 컴퓨터라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거기서부터 온 게 아니고요. 굉장히 무거운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윈도우를 지금 대표로 쓰지만 예전에 도스 체계도 있었고요. 그리고 맥 같은 경우에는 맥 OS가 따로 있죠. IBM 기종, 맥 기종이 보통 나뉘는데 IBM 기종은 대부분 다 윈도우 체계를 많이 사용을 하죠. 도스 기반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달라요. 체계가 이 뿌리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바일 보안 체계를 따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모바일 보안은 사실은 굉장히 하이 테크놀로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결국은 네트워크 보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은 예전엔 이제 유선 네트워크였지만 지금은 와이어리스가 됐죠. 와이어리스 블루투스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애드웍도 있지만 애드웍 같은 경우는 거의 요즘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상에서도 사실은 보안이 필요하고요. 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다 필요한 보안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보안 체계를 어디에 실느냐? 이렇게 손이 보이는구나. 네. 왜 카메라가 지금 바뀌었지? 뒤로 갔어. 어디에 실느냐에 따라서 이 보안 체계의 형태 혹은 무게, 우리가 보통 무게라고 말을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무거운 건 무겁다고 말을 하고 느리게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들 무겁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벼운 소프트웨어, 빨리빨리 들어가는 가벼운 소프트웨어 보통 말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초간단하죠. 옛날 IT 회사 할 때 그렇게 말들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걸 많이 피해서 좀 가벼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사실 재밌어요. 자바라는 게 나와. 자바가 사실 보안 관련된 이 소프트웨어인데 자바가 굉장히 무거운 놈이에요. 이놈이 되게 무거운 놈입니다. 그래서 자바를 그리고 액티브엑스도 사실은 별로 요즘 많이 안 쓰려고 하죠. 자바도 요즘에 많이 안 쓰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좀 많이 쓰고 있어요. 해외 같은 게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자바가 맞는 또 체계가 따로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다 써야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항상 이런 말을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 참 웃긴 게 해외 자바를 오라클에서 제공하기로 한 계약을 맺은 게 있어서 지금 쓸 수밖에 없대. 불편해 죽겠는데. 이건 하루도 업데이트를 몇 번씩 해. 진짜 짜증나요 진짜. 특허 하시다 보면요 오라클 자바를 쓰거든요. 특허청 거기에서 오라클 자바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업데이트 계속 해줘야 돼요. 할 때마다 업데이트 툭 하면 오류나고 잘 안 되고 막 신경질 납니다. 자꾸 마이크 내 얼굴을 때리네. 자 어쨌든 자꾸 잡담을 하네요 제가. 네, 강의 준비가 안 됐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네. 지능형 영상 보안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네트워크 보안이라는 게 들어가고 또 한 가지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인공지능,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사물 인터넷.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정보 보안에 있어서 이제 키워드가 돼요. 왜냐하면 결국엔 어떤 해킹이나 어떤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게 보안이잖아요. 이 인터넷상에서, 디지털상에서. 근데 이제 거기서 보호하는 대상이 뭐냐면 데이터예요.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를 위변조하거나 데이터를 중간에 인터셉트를 해가지고 빼가거나
혹은 데이터 삭제를 하거나 랜섬웨어라 해서 어떤 거는 데이터를 묶어놓고 돈을 주면 풀어줄게 하는 놈들도 있죠.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나도 한번 걸린 적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아예 버렸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로. 하여튼 뭐 그런 것들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게 보안인데, 여기서 말하는 AI든 사물인터넷이든 뭐 이제 네트워크 이 보안이든 간에 다 전부 다 정보가 교류되는 과정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핵심 키워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보안 체계를 잘 개발을 하고 싶으면 그런 부분들 좀 알아야겠죠. 대한민국에 사실은 이 보안 체계를 아주 잘 만드는 회사들이 많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거의 독점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보안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런 하이테크 보안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조금 모듈이나 뭐 그런 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능형 영상 보안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지능형 들어갔죠. AI 말합니다. AI. 그리고 영상 보안 하는데 IoT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물 인터넷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추세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요, 굳이 서버를 거쳐갈 필요가 없는 것들은 사무실이 직접 통신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결국엔 그것도 서버에 결국에는 그게 있지. 그런 분들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 그 릴레이 무상 컨설팅 갔다 왔는데, 그 기업은 이 우퍼 스피커 그리고 골전도 음향 시스템 들어보셨나요? 골전도 음향 시스템이라고 뭐 그런 거 개발하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이 하나가 있는데 다른 걸 아무것도 안 해요. 모든 거 다 외주 생산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은 뭐냐면은 또 까먹었다. 그 전자기를 통해서 음향을 전달해주는 앞전자라나 뭐라 그거를 개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특허도 4개나 갖고 있고. 거기는 R&D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매출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마케팅 영업 능력이 없으니까 매출을 안 나더라고요. 기술은 좋은데 팔질 못해. 아이고 참 답답해. 거기는 내가 잘 해가지고 한번 진짜 하고 싶어요. 왜냐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불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면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하고는 좀 방향이 틀리긴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CCTV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 하죠. CCTV라는데 잠깐 용어를 정리해 드릴게요. 클로즈드 서킷 텔레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서킷이 회로를 말합니다. 회로. 클로즈드는 폐쇄죠.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이제 그 CCTV인데, 왜 폐쇄회로냐? 우리가 일반적인 텔레비전은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통 있는 게 텔레비전입니다. 카메라도 그렇고요. 근데 얘는 뭐냐면은 특정인에게만 보도록 만들어진 텔레비전이, 그래서 폐쇄회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즈드 서킷 텔레비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옛날에 코리아 서킷이라는 회사를 제가 컨택해서 잠깐 한번 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뭘 했었냐면은 그때 플랜트 쪽에 제가 잠깐 일을 할 때였어요. 근데 말레이시아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 카메라 있죠. 말레이시아에서 우리가 먼저 그걸 도입하려고 했었어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컨택하던 회사가, 내가 왜냐면 그때 말레이시아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직장생활 초반 때였으니까 거의 한 20년 전 얘기예요. 거기서 이 고해상도의 이 폐쇄회로 카메라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를 찾고 있었어요. 왜냐면 자체적으로 행사를 못했었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는 이미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 제품 비쌌어. 그러니까 한국 쪽에 좋은 제품을 소싱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말레이시아 본사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 지사 쪽으로 연락이 와서 만나봤었는데, 뭐 딜은 안 됐어요. 워낙에 가격을 세게 불러가지고. 지금은 뭐 주가 폭락하고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 회사가. 왜냐하면 CCTV 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특허가 풀리고 이게 아이디어의 문제인 거지 만들어내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웬만한 카메라 만드는 기술이 있는 회사는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다 보안 붙이고 이 폐쇄로 부분만 붙여주면은 사실은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 회사는 너무 부가 가치를 살리지 못했어요. 딱 그거만 붙잡고 있다가 그냥 거의 지금은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 된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텔레비전 옛날 폐쇄로가 예전엔 특정인에만 보게끔 만들어서 그 사람이 그 화면을 보고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화질도 별로 안 좋고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판단하는 거, 그리고 사람이 24시간 그거만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눈도 피곤하고 그렇잖아요.
요즘에 노안이어가지고 힘든데 글자 잘 안 보이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대부분 경비업체들의 나이 뭐 젊은 사람들 고용하나 연세신 분들 껌뻑하면 답변 걸려 조시는 분들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 어떻게 다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자동으로 인식하게 하자라는 게 목표예요. 여기에서는 이놈이 뭔가 인식을 해서 이상한 징후가 발견되면 알람을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직접 확인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이. 그걸 이제 이 교통관제 시스템이나 범죄 예방이나 재난 방지 시스템에다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좋은 기술이죠. 이거 말고도 있어요. 소리를 감지하는 기술도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감지하고 뭔가 안 좋은 소리가 들리면 그거를 얼른 이제 해주는. 이게 화면이 왜 이렇게 다 들어갔나? 모르겠다. 네. 자, 여기 지금 예를 몇 가지 들어봤는데 유기용의자. 이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아동이 있어요. 연출된 겁니다. 연출된 거.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를 집중해서 이놈이 관찰을 해요. 저 이상한데? 왜 아이 주위를 맴돌지? 하면서 관찰을 합니다. 아이는 대면대면에 도망다닙니다. 그러면 뭔가 안 좋은 징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엄마가 멍들이고 쫓아다니면 아이들은 도망다니겠죠. 근데 그것도 어쨌든 가정폭력을 방지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보면은 옆에 보시면 이제 교통. 이제 사고가 나는 지점을 포착해서 죄송합니다. 자꾸 가래가 끊네요. 요즘에 날씨가 좀 차서 그런가 봐. 포착해서 그 부분을 저장해서 이제 전송해 준다든가. 지능형 교통상황 정보 시스템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많은 지역에 굉장히 많은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쵸? 아시죠? 고속도로든 뭐 중요한 도로는 다 카메라가 붙어 있죠. 요즘엔 동네 골목도 카메라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그거를 캐치해서 통제관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정말 편하겠죠. 그쵸? 근데 뭐 이거만 100% 믿고 있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모든 기술이라는 거는 이 고기능화되고 더 이 정확도가 높아질수록 좋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오차 범위를 줄이는 거예요. 다 모든 게. 오차 범위를 줄여서 정확한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생명이죠. 그거를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둑 잘 둔 놈 있잖아요. 그쵸? 나 요즘에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지? 나 치매 걸렸나? 왜 그러지? 이세돌이 이긴 유명한 바둑 잘 뒀던 알파고. 지금 아세요? 알파고 제로 나왔어요. 알파고의 단점을 보완한 게 알파고 제로입니다. 대단하죠? 별풍단이 알파고 올려주셔서 한 발 늦었습니다. 내가 벌써 여기 앞에서 말했어요. 알파고 제로도 나왔습니다. 제로, 알파고 제로. 정말 빠르죠? 알파고 나와서 바둑에서 전 세계를 휩쓴 지가 언젠데 알파고 제로 나와서 그걸 능가하고 있어. 이런 아주 그냥 화그냥 막그냥. 예. 학습 능력과 학습한 거를 실행하는 능력이 있고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오류를 수정하는 능력이 있죠. 인간이 이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할 수 있다는 게 영화 속의 얘기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우리가 좋아하는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나오는 터미네이터 보면 스카이넷이라는 게 인류를 지배하죠. 예, 뭐 그런 거. 그리고 병원에서 뭐가 있나요? 왓슨. IBM에서 만든 왓슨은 사람을 대신 수술을 할 정도로 정밀도가 높다 그러죠. 어마어마해요. 그쵸? 의사란 직업도 사라질 겁니다. 특히 이제 흉부외과 수술을 많이 하는, 개복 수술을 많이 해야 되는 의사들 있잖아요. 나중에 왓슨이라는 로봇을 수리하는 수리공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 그 수리도 로봇이 하겠죠, 결국엔. 그러다 보면 소리에 반응하는 지능형 CCTV 도입, 이런 거 있죠. 이건 정말 필요해요. 제가 사는 동네가 굉장히 촌동네입니다. 거의 뭐 실버타운 수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노인네들이 폐지 주러 다니라 정신이 없어요. 어찌나 막 폐지들을 다 주워 모으시든지, 그냥 점심때만 되면은 탁 사라지고 거리가 깨끗해지가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근데 이제 그 동네 굉장히 외져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애들 좀 커가지고 밤늦게 돌아다니려고 머리가 커가지고 요즘에 그러는데 굉장히 불안해요, 저는 사실은. 왜냐면 제가 늦게 들어가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학교 앞에는 있더라고요. 근데 구석구석에는 없어요. 건의를 해봤는데 빨리 안 해줘요. 못 사는 동네라고 무시하는 것 같아.
청와대 신문고에 올렸는지 해야지 말이야. 자, 이런 거 필요하겠죠. 범죄 예방. 그쵸?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그 어떤 사람의 그 테러를 방지할 수도 있죠. 테러 용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 행동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불안해하고 주의 산만해지고 자꾸 두리번거리고 이게 알파고가 백전백승한 알파고 제로래요. 알파고하고 100번이면 100번 다 이겼대. 알파고 제로가. 대단한 놈이야. 알파고 제로 친해져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친구를 맺어야 되나? 그 아마 걔가 저기 뭐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그 계정을 만들면 친구 맺게 할 텐데 친해지면 어떻게 나중에 안 할 거 아니야, 그죠?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자,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 기술 분야 그 기술들은 보세요. 직접 들어가서 보시고요. 여기에 그냥 넣었는데 뭐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뭐 뻔히 뭐가 필요한지 알겠죠. 영상이니까 뭐 필요해요? 고해상도 필요하잖아요. 고해상도 기술, 그죠? 그리고 코덱, 영상과 음성 항상 코덱 기술이 필요합니다. 압축해서 이거를 각각의 그 장비나 어떤 그 버전에 맞게끔 이 음성이나 영상을 재현시켜주는 게 코덱이에요. 근데 이놈이 없으면 잘 못 들어가요. 가끔 보면은 요즘엔 뭐 야동 많이 안 보시죠? 가끔 뭐 옛날에 어릴 적에 야동 다운받았는데 이게 안 돌아가? 코덱이 안 맞는데 막 열받고 짜증나잖아. 밤새도록 코덱 찾아가지고 내가 이제 설치해서 막 보고 그러잖아요. 그때 컴퓨터 많이 배웠어 사실은. 근데 그 코덱이란 놈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영상이나 음성을 캐치해서 저장하는 그 포맷은 동시에 다 포맷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효율 떨어지죠. 보통은 한 개의 포맷으로 합니다.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저장 처리한 그 포맷을 어떤 곳에서 실행시키려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장비나 소프트웨어는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놈을 실행시켜주는 게 만드는 게 코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코덱. 왜 코덱이냐? 그 코딩. 그리고 이제 코딩이라는 게 코드하는 거잖아요. 암호화하는 거잖아요. 그 인코딩, 디코딩, 암호화하고 해제하는 그 기술 있잖아요. 뭐 그런 어디서 온 게 코덱이에요. 그래서 그게 코덱입니다. 이 기술은요, 코덱 기술은 사실 중소기업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코덱 기술은 만약에 이제 그쪽으로 하는 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곰플레이 깔다 보면 코덱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어쩌죠 하잖아요, 그쵸? 영상이나 음성 포맷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 이미지 포맷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거를 다 수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코덱이 필요한 겁니다. 자, 하드웨어 당연히 필요하고요.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 미드웨어 당연히 필요하겠죠. 미드웨어, 그쵸? 미드웨어도 필요합니다. 뭐 이런 거 뭐 있으니까 직접 보세요. 뭐 잡담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네. 자, 다음은 바이오 인식입니다. 바이오 인식 재밌는 거예요. 요즘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딱 들이대면 얼굴 안면 인식 하잖아요, 그죠? 그 기술 나왔어요. 안면 인식 기술 나왔어요. 정확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문 인식하죠. 지문 인식 정확도 거의 100%입니다. 그죠? 거의 100%예요. 이 바이오 인식 기술은요, 이미 상용화되어 가지고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인데, 이거의 기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바이오 인식 기술 저장된 데이터 저장, 바이오 정보 저장된 그거를 해서 바꿔치기 해버렸어. 내 정보로 쓸 수 있게 만들어놨어. 아이폰이 큰 소리 치고 이렇게 이 개인들의 정보를 바이오 정보도 있고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다 잡고 흔들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iOS는요 완전히 폐쇄 형태의 그 운영 시스템이에요. 얘들은 공개를 안 해요. 근데 반면에 그 안드로이드 체제는요 공개형이에요. 개방형이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리눅스에서 온 것 같은데, 리눅스가 개방형 OS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이놈의 구조가 어떤 건지 다 알 수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 지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보안이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근데 iOS는 몰라요. 이놈이 어떻게 된 놈의 구조인 건지 몰라. 이놈을 사가지고 뜯어봐도 알 수가 없어.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사실 그래서 그 애플사가 아이폰 가지고 장난질을 쳐도 이 보안 기술이 워낙 좋고, 미국 정부에서 야 iOS 공개해, 니네 수사 들어갈 거야 라고 해도 내가 미쳤냐 왜 공개해, 니가 무슨 권리를 공개하라고 해야 큰소리 칠 수 있는 게 거기서 와요. 그런 기술 때문에. 사실은 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뭔가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바이오 인식 다 좋아요. 근데 우리 실생활에 아주 널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일반 실생활에 활용되는 부분은 이제 그 안면 인식하고 지문 인식 정도지만 앞으로 홍채 인식 그리고 손등에 있는 정맥 인식, 응? 뭐 등등등등. 뭐 그 지금은 사람의 그 형태와 걸음걸이를 보고도 인식을 하죠.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는 거 있어요, 실제로. 영화 보면은 뭐 어떤 금고에 접근하는데 홍채, 지문, 정맥, 그리고 안면, 걸음걸이, 그리고 발자국 모양 이것까지 다 모든 걸 인식해가지고 본인이 맞는지를 그 판단을 해서 이렇게 들여보낸다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제목을 까먹었습니다.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근데 그 안 그래서 본인이 아닌 게 판단이 되면 죽이는 거예요. 어우 무시무시하죠, 그렇죠? 뭐 이렇게 있어요. 이거 재밌는 거 하나 있죠? 이거 뭐 카드 보면은 손가락에 뚝 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지문 인식 카드 2016년도에 나온 기술이고요. 한참 상용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문 인식 카드. 이 카드와 관련해서 하나 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그 통합 카드 그 디바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KT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죠. 그 왜냐면 카드를 다 그 디바이스에 집어넣어. 얇은 카드로 생겼어요, 진짜로. 카드 크기 딱 얇기도 얇아가지고. 근데 거기서 내가 짝짝짝 옮기면은 그 해당 카드가 계속 화면이 나오는 거야. 그거를 결제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KT에서 사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팔리진 않아요. 거기에 지문이 또 합쳐지면 더 좋겠죠. 그 회사 대표를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처음에 그 초기 모델 봤어요, 한번. 초기를 봤더니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 파일럿 테스트 한다고 그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걸 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면서 봤더니, 이게 실제 카드 크기와 무게, 그리고 플렉서빌리티, 휘어짐, 풀어지면 안 되니까. 왜냐면 회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안에. 이런 게 다 두께도 된다 그러면,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가능합니다. 곧 할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상용화 됐더라고요. 그 기술을 그 KT에 팔았나봐요. 그걸 개발한 분이 누구냐면은 티머니 알죠? 티머니 개발한 분이에요. 티머니 개발한 분이 그거 개발했어요. 그거 티머니 개발하고 와서 그거 그 저작권 넘겨주고 어마어마한 돈 받았습니다. 하여튼 뭐 한량처럼 살더라고요. 한량처럼 요즘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면서 그러고 살더라고요. 나도 좀 돈 좀 주지. 아씨. 돈 많아요, 그 사람. 그래서 홍채 인식 뭐 등등등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스마트폰에 손도장 꾹 해가지고 나와있고 세계 바이오 인식 시장 동향 하고 나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억 원 단위입니다. 아니죠. 저기 억 100만 달러 단위. 100만 달러. 100만, 1000만, 억, 10억. 93억 6,800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어요. 현재 시장이 추측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더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군사 쪽은 안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군사 쪽은 워낙 폐쇄적이니까 공개하지 않으니까. 직접 보세요. 예, 기술도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직접 보세요. 뭐 바이오 인식이니까 당연히 유전 인식까지 나오겠죠. 그리고 결론은 뭐겠어요? 정확도겠죠. 오차 범위를 줄이고 정확도를 살리는 거. 그리고 요것들이 잘 보안 유지가 될 수 있는 그게 어쨌든 최종 목표겠죠. 클라우드 보안. 자, 클라우드 보안 요즘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참 바람이 불었었죠. 소프트웨어를 사지 않고 임대해 쓰는 거. 지금도 많이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저도 이제 MS 오피스하고 한글 오피스를 이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내 자리에는 모니터와 컴퓨터만, 키보드만 있고, 컴퓨터는 저기 천리말리 떨어진 곳에 있는 거예요. 그게 클라우드예요. 쉽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정보가 내 이 자리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저 멀리 미국에 알래스카에 이런 데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한 지역에. 그게 클라우드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정보 융합도 이루어지죠. 정보 가공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쵸? 근데 결국에는 이것도 뭐가 있어요? 데이터, 네트워크, 컨텐츠를 보호하기엔 보안체계가 필요하겠죠. 결국엔 그겁니다. 클라우드하고 헷갈리는데, 클라우드는 크라우드 펀딩 할 때 크라우드고요. 클라우드는 구름 할 때 클라우드입니다. 크라우드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는 거 있잖아요. 구름대처럼 모이는, 구름대는 아니지만 크라우디드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많고 번잡한 걸 크라우디드라고 합니다. 그럴 때 쓰는 그게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크라우드 펀딩은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를 통해서 펀딩 받는 거죠. 소액을 여러 사람에게. 그게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그래서 크라우드라고 부릅니다. 클라우드는 뭐냐면 구름처럼 떠있어. 공중분동.
구름이 내 자리에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구름에서 막 나와 뭐가. 그래서 클라우드를 보통 말할 때 구름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입니다.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뭐 많이 하고 있죠. 구글이든 뭐 MS에서도 하고 있고 네이버 뭐 다음 다 하고 있어요. 클라우드는 다 하고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여기에 이 데이터를 보안할 수 있는 보안 체계를 갖추자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이건 뭐 이거를 전기하고 클라우드를 비교해서 이제 해놓은 건데 과거 현재 어떻게 들리냐? 이제 과거에는 자가 발전이 많았다. 실제로 공장 같은 데서 발전기 돌리는 데 있었어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는 화석연료 사용을 굉장히 많이 줄이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가 발전 시스템을 가진 회사는 정부가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물가에 진짜 공장이 많이 모이는데 왜 모이냐면 수력 발전하려고 모입니다. 제가 다니던 그 회사도 물가에 있었는데 수력 발전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있었어요. 회사 안에. 그래서 전기를 직접 만들어 썼었어요. 100% 해결은 안 되지만 물이 말리면 해결 안 되죠. 그럴 때는 이제 공공전기 갖다 쓰지만 많은 부분을 그 수력 발전으로 해결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나라 예전에 그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발전소를 여기저기 크게 대형 발전소를 만들어서 아주 고압의 전력을 생산해서 먼 거리까지 원거리까지 배송을 하죠. 전선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배달하죠. 이게 클라우드라고 말한다. 쉽게 비교를 그렇게 한 겁니다. 예전엔 개별적으로 정보를 보관을 하고 내 컴퓨터, 내 회사 하다가 지금은 이제 중앙에 어딘가에 나도 모르는 어딘가에 자꾸 헷갈려서 손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딘가에 보관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비교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역시나 이 클라우드가 많이 일반화되면서 기업들이 이 IT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해요. 많이 이용하는 게 뭘까요? ERP 합니다. ERP. 자체적으로 서버를 갖고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큰 기업들은 결국엔 보안 때문에 여기저기 맡기지 않고 자기 회사 안에 그 SI 업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요. 맞는 거를.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를 모디파이 하든지 해서 자체에다가 서버를 만들고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대기업들은 그렇게 하죠. 근데 보통 작은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은 그런 비용이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외부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게 클라우드 방식이에요. 이 데이터가 내 컴퓨터에도 저장이 원하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이 돼서 거기서 뭐든 디제스터 리커버리 시스템이라 해서 그 DSR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DRS 참. 그 DRS가 갖춰진 곳에 보관을 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가 망가져도 제2, 제3의 장소에 내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복구가 가능해지죠. 일반 조그만 기업들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요거에 들어가는 보안 시스템. 예. 지금 2017년 기준에 33%가 사내 IT를 클라우드로 구동시킬 기업 비중이 이렇게 높다는 얘기예요. 10개 중에 3개 기업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들도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예, 인사관리 시스템, ERP 시스템, 그리고 또 보안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 다 했었어요. 그렇게. 그리고 은행, 인터넷 뱅킹 시스템 전부 다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비용도 많이 낮추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도 보면 그 클라우드에서 가장 우려되는 이슈가 뭐냐? 낮은 가시성, 클라우드 제공자의 보안 위협, 데이터 유실 우려. 보면 18%, 12% 됐는데 결국엔 30%가 보안에 관련돼 있어요. 가장 큰 우려가 보안이다.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낮은 가시성이라는 거는 이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데 없잖아.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불안한 건데 결국에 이것도 보안과 관련된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럼 따지고 보면은 60% 정도가 보안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클라우드에서는. 물론 보안에는 물리적 보안이 있고요. 전자적 보안이 있습니다. 그 물리적 보안, 전자적 보안이 전부 다 여기에 그 신산업에서 보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50분밖에 안 나와서 빨리 할게요. 자, 이거 보시고요, 직접. 사물 인터넷. 이게 사물 인터넷 좋아하는 건데. 인터넷 오브 띵스에서 사물 인터넷이 있죠. 물건끼리 이제 서로 교신을 하죠. 지금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게 이제 교통수단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들은 이미 그 고급차들은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차선 이탈 감지 시스템이 있고요. 차간거리 감지 시스템이 있고요. 심지어는 요거는 뭐 그 사물 인터넷과는 좀 다른 거긴 하지만 자율주행 혹은 반자율주행이 이미 되고 있죠. 벤츠나 BMW 고급차들 있죠. 부가티나 벤틀리
뭐 하여튼 뭐 많아요. 좋은 차들이. 뭐 그런 차들에는 많은 부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사물인터넷 어쨌든 이것도 보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물끼리 통신한다는 얘기는 정보를 주고받는 얘기고 그 정보를 중간에 누군가가 위변조하거나 채가지 않게끔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위변조 방지, 결국은 네트워크 보안이죠. 그렇죠?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은 사물인터넷에만 들어가는 게 다 들어갑니다. 내가 이거 자료 찾다 보니까 여기만 이렇게 유독 많이 들어갔는데 왜 여기만 많이 넣었지? 난 좀 의문이 들었는데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거 다른 부분에서 다 필요한 거예요. 위변조 방지, 비인가 서비스 및 사용자 접근 방지, 인증 방해 방지 기술, 뭐 신용의 데이터 기밀성 무결성 침해 방지 기술, 정보 유출 방지 기술, 복제 공격 방지 기술,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기술, 다 이게 안 들어가는 게 있나요? 보안에서 네트워크상에 다 들어가죠. 그렇죠?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보안이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상에서 일반적인 보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그래서 IoT 사물인터넷 보안기술 심화교육까지 하는 게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IoT 사물인터넷 보안기술 심화교육까지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의 보안, 네트워크상에 필요한 보안기술을 다, 다룬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 사물인터넷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독 강하게 드라이브 걸었을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사물인터넷은 어떤 무거운 운영체계를 앉힐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타이니OS 굉장히 가벼운 운영체계, 아주 초단순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건데 중요한 정보죠. 단순하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지만 중요한 정보를 보관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무거운 보안 시스템을 앉힐 수가 있을까요? OS 자체가 굉장히 가벼운데 몇 개의 코딩을, 몇 줄의 코딩으로 만들어진 오퍼레이션 시스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무거운 형태의 보안 시스템을 앉힐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니OS에 걸맞는 아주 가벼운 형태의 보안 시스템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게 화두가 되는 거예요. 일반 컴퓨터나 일반 네트워크상에서는 이미 많은 보안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전자적, 물리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 오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IoT는 이제 막 나온 기술이면서 거기에 걸맞는 보안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중소기업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파고들 수 있는 포인트에 답니다. 그렇죠? 뭐 아니면 말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 뭐 인터넷과 사물인터넷 보안의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보면은 사물인터넷에 보면은 다양한 형태, 성능이 다른 기기들 다양하죠. CPU 성능, 메모리 크기, 통신 프로토콜, 통신 방식 등이 다르다. 그렇죠? 일반적인 네트워크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기에 맞추면 디바이스 보안 기술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되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여기 모델로 나온 남자? 되게 인상 깊어. 영화배우 같아. 자, 그렇습니다. IoT에서 중요한 점은 뭐예요? 다양한 기기, 다양한 운영체계, 다양한 가벼운 보안 시스템, 뭐 이런 게 키워드예요. 뭐 기술도 어떤 게 필요한지 보세요. 보시면 많이 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이쪽 IoT 쪽의 보안 기술에 드라이브를 더 거는 이유는 뭘까? IoT를 더 육성하려고, 그죠? 네, IoT 쪽으로 더 많이 투자하려고. 적용될 수밖에 없는 기술이에요, 앞으로. 왜냐하면요, 아까 AI, IoT 얘기 말씀드렸죠. 네트워크 보안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는 이 전체에서 핵심 키워드입니다. 세 개가. 그러니까 IoT 부분은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오면서 IoT는 나오지만 않았을 뿐이지 IoT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끝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IoT는. IoT는 말이 없다고 안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개념을 파악하면 IoT에 들어가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어제 하루 종일 말했는데.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보안, 예, 이건 뭐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거죠. 모바일 보안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바일로 이제 점점점 은행, 증권, 그죠? 뱅킹, 그리고 이제 증권, 그리고 또 집을 컨트롤할 수도 있게 좀 하죠. 요즘엔 스마트홈 시스템에 갖춰진 것들은 이 폰에다가 어플리케이션 설치해가지고요. 내가 여기서 보일러 켜 하고 이렇게 하면 보일러 켜지고 창문 닫으면 창문 닫고 그럽니다. 신기하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이에요. 없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네? 블라인드 쳐줄래? 그럼 얘가 블라인드 쳐줍니다. 물론 비쌉니다. 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 보안, 서비스 보안, 데이터 관리, 네트워크 보안 관련 모든 기술 분야,
모든 기술 분야, 아까 IoT에서 나왔던 모든 기술 분야 다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요즘에 그 모바일 장비,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은 컴퓨터죠. 컴퓨터에 준하는 수준의 보안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거기에 장비, 다양한 장비, 가벼운 OS 뭐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oT는 물론 방향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의 보안 종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마트 산업 제어 시스템. 제가 그 스마트 팩토리 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뭐 비슷한 거 했었어요. 저거 했었구나. 그 재난 방지 쪽 그거 강의할 때 했었구나. 거기서 보면은 그 이미 많은 산업 현장에서 스마트 시스템이 적용돼 가지고요. 그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한 부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거기에 보안이 필요하죠. 그쵸? 뭐 산업적 시스템 보안이라는 건 뭐 전력가스 수도 및 교통 시스템과 같은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쵸? 전력하면 발전소가 떠오를 테고, 그쵸? 가스도 들어가지만, 교통 시스템 들어가지만, 또 뭐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뭐 한 개의 큰 공장, 산업단지, 여기도 포함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산업재해 시스템 정보를 지키기 위한 정보 보안. 앞서서 말씀드린 거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뭐 산업재해니까 굉장히 다양한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바일도 들어갈 거고요. IoT 들어갈 거고요. AI 들어갈 거고요. 네트워크 보안 들어갈 거고 다 들어갑니다. 그냥 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산업 현장 적용됐을 뿐이지 일반 스마트홈 시스템이 집에 있던 게 산업 현장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 확대되고 더 다양한 서비스로 더 높은 정확도로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비싸겠죠, 당연히.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뭐 여기도 보면 산업재 시스템 보안 컨퍼런스라는 게 열릴 정도로 이거 이렇게 한번 참여해보세요. 재밌어요. 이 관련 기업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결국은 여기서도 결국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교류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현장에서 얻어지는 보안도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 보안 체계도 필요하죠, 당연히. 뭐 이런 기술들 로드맵이 정해져 있고요. 지금 보여드린 로드맵이나 뭐 핵심 기술을 보여드리는데 여기 나온 것만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관련된 어떤 부가적인 파생적인 어떤 기술이나 파생적인 제품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안 돼요. 이 전문인으로서 중소기업 기술로들은 반드시 봐야 됩니다. 뭐 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무슨 내용이 있구나, 대략적으로 어떤 기술을 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어떤 방향을 가고 있구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업 지도를 하죠. 그쵸? 기업이 아이템 선정 못하잖아요. 잘. 그럼 아이템 선정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핵심 기술이나 로드맵에 나온 것만 해야 된다라는 법이 없어요.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과 관련된 파생 기술이나 파생 제품도 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하다못해 오뎅꼬치 하나 만들어도 수십 가지의 모양이 나오고 오뎅꼬치 쓰는 꼬치도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그쵸? 그걸 어떻게 표준화해서 다 정할 수 있겠어.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다 정하지 못했지만 필요하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기술이나 제품이면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헬스케어 의료 보안 당연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중요한 국민들의 건강정보가 담겨져 있으니까. 이거 보험회사들이 요거 진료정보 같은 거 환자 정보 같은 거 막 빼가지고 팔아먹다 걸렸죠. 병원에서도 그렇고.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보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들 들어갑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네트워크 보안이고요. IoT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AI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하고요. 단지 특성이 뭐냐? 헬스케어 의료 보안에서는 특성이 뭐냐면은 의료 쪽에서는 소프트웨어 코딩을 할 때 스노우메드나 로잉크라고 하는 의료 쪽에 특화된 코딩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어떤 HL7이라고 하는 전자적인 어떤 수준도 있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하여튼 영상에서도 그쪽 의료 쪽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체계가 있어요.
그게 적용된 기술들이거든요. 사실 의료 쪽에서 쓰는 이 그 코딩이나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들어가주는 그것만 배용돼 있으면 되겠죠. 근데 사실은 뭐 데이터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거의 다른 게 없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의료 체계도 원격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원격도 여기서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럼 모바일 보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IoT 보안 당연히 들어가겠죠. 큰 축에서 볼 때는 다른 게 없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카메라 들어가고요. 고해상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영상에 대한 정보 보안도 필요하겠죠. 지능형 보안도 필요하겠죠. 뭐 등등등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뭐 많이 쓰고 있죠. 그 화상 카메라, 열감지 카메라 이용해서 그 해외에 갔다 온 사람들의 질병 여부를 1차로 판단하죠. 열이 있나 없나를 판단해서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은 따로 분리해내서 검사를 따로 하죠. 그것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입니다. 과거에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앉아서 보다가 이 사람 열이 많이 나는데 거기 빠지세요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얘가 감지를 해내요. 얘 스마트해져가지고 계속 감지를 하다가 탁 한 사람을 찍고 그 사람을 딱 지명을 해요. 그 사람 빠지라고. 얘가 알람 올려줘요. 그럼 사람이 가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은 돼요. 또 뭐 있겠어요? 안면 인식하죠. 출입국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안면 인식을 다 합니다. 안 하는 거 같죠? 내 얼굴 어느새 팔리고 있습니다. 해외에만 갔다 오면은 내 얼굴이 공항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쫙 다. 이놈이 전과 사실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밀수 사실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거 다 봅니다. 안 볼 것 같죠? 다 봅니다. 드론 정보 보안. 드론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요즘에 사람들이 인기 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지금 드론 뭐 하고 있어요? 드론 뭐 다 아니까 드론 똑같아요. IoT 필요하고요, 네트워크 보안 필요하고요, AI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하는 모든 보안 기술이 다 들어가는 게 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똑같아요. 다양하죠. 인명구조에도 쓰이고요, 군사도 쓰이고요, 농업에도 쓰이고요, 산불 진화에도 쓰이고요, 사람도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지금 사람 타고 다닐 수 있는 드론을 이미 개발을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드론은 사실 드론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비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상용화시키겠다고 이미 발표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하죠. 그쵸? 근데 활주로를 사용해야 되는 제약 때문에 아마도 나오게 되면 드론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이미 사람을 타고 다닐 수 있는 드론 나왔어요. 참 대단하죠. 그쵸? 사고 싶어 나 하나, 이거 나오면. 근데 이제 결국 안전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 되겠죠. 뭐 사람이 타는 거는 뭐 네트워크를 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사람이 컨트롤하니까 볼 수는 없겠지만, 근데 어쨌든 전자적인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땅을 기어다니는 자동차를 해킹을 해서 좋을 게 없지만, 내가 미워하는 놈이 저기 날아가고 있어 그러면 해킹해가지고 떨어뜨리고 싶어 막 그럴 수도 있겠죠. 택배도 합니다. 그쵸? 택배도 하고 드론을 할 수 있는 게 어마무지하게 많아요. 진짜로 드론의 종류도 많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촌형 한 분도, 그 형님은 RP라 그러나요? 비행기 다니는 거 이렇게? 헬기도 있고 뭐 비행기도 있고 많아요. 막 수백만 원씩 하더라. 그걸 보고 오는 게 취미인데 틈만 나면 난리라고 그래요. 내가 내 50인 양반이 저게 참 재밌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밌어 죽겠대요. 자기는 날기만 해도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어쨌든 워낙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될 거고 산업에 여러 가지 산업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워낙 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더 키우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드론이라는 게 이 기술들 보면 처음에 만들 때부터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중간에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이 드론 보안도. 로봇 기술에도 드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드론이 로봇의 하나의 부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론 한번 저도 한번 사고 싶어요. 이게 카메라 달린 드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 산을 좋아해서 등산 갈 때 나를 따라다니면서 찍게 만드는 거야. 요즘에 그런 기술만 나왔잖아요. 나만 따라다니면서 찍어 이 드론이. 실제로 그런 데 있어요.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기술 뭐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움직이는 장비,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좀 IoT 기술, 가벼운 OS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겠죠. 자, 뭐 이론에서 보안 관련된 건 얘기 말씀드렸어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요, 저는 보안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안에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드리는 게 제 목표는 아니고요. 우리가 기업을 바라볼 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뭔지라고 파악을 하잖아요. 그쵸? 그럼 뭘 할 수 있지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업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 정보를 줘야 되는 게 우리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시각을 넓혀주기 위해서 저는 이걸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think out of box라 그래서 틀에 박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에 나온 것만 과제로 내야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영모 과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말 어마무지한 기술 제품들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통과시킨 과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 구매조건부 회의 수요처 과제를 했는데 통과돼서 지금 돈 받고 개발하고 있는데 정말 초간단한, 당연히는 나오지 않는 기술이고 과제인 거죠. 뭐냐면은 스포츠용 테이프에다가 자석 요철을 박아가지고 혈액순환 개선을 시켜주고 근육 피로도를 빨리 풀어주는 기술이에요. 그냥 정말 간단한, 정말 간단한. 근데 5억 받았어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 아이디어를 준 게 우리 전문위원단에서 준 거예요. 일반적인 요철은 안 되고 자성을 거기다가 줘라. 그래서 혈액순환 개선을 시키고 어떤 근육 피로도를 빨리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원래는 그 근막을 이완시켜서 근육 그 부상 방지를 효과를 높여주려고 했던 건데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피로회복까지 집어넣은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뭐든지 여기 나온 것만 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기업이 주는 것만 해야지 그러면 효과적인 어떤 그 선정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이디어를 준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발표됐죠? R&D 지금 개발 공고는 나지 않았지만 통합 공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제 얼마까지 지원해줍니다 라고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꼭 들어가서 보시라고 제가 올렸습니다. 티파에서 하고 있죠. 티파죠. 티파 참 줄여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모든 과제를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꼭 확인해 보시고요. 어떤 과제 있고 뭐 매년 똑같아요. 나오는 과제 비슷한데 자금이 얼마 배정되어 있고 뭐가 틀린지, 예를 들어서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4회 했어요. 근데 올해 5회로 들었어요. 투자를 늘리겠다는 얘기죠.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죠? 그런 거 차이점 미리 알아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거 관리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데 있죠. SM텍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들어가시면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근데 그저께가 들어가 봤는데 거기는 아직 안 떴더라고요. 이쪽 티파 쪽엔 떴는데 언젠가 뜨겠죠. 여기도 공고가 나올 때 뜨겠죠. 그리고 키아트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여기는 주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기술경영 단가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니 지역 특화 이런 것들 많이 뜹니다. 그죠? 그리고 산업생산자원부에서 당연히 나옵니다. 여기는 주로 대기업 참여 과제도 있고요. 산학연 참여 과제도 있고요. 중소기업 참여할 수 있는 과제도 있어요. 보세요. 보시면은 3차 산업융합 촉진산업 신규 지원 대상 과제 공고, 인증산업진흥과에서 담당한다, 기계로봇과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다 사례대로 피가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걸 통합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G4B라고 하는 기업 지원 플러스에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정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정부 산하부처에서 진행하는 모든 그 과제들이나 연구개발 과제들, 그리고 기업 지원책이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나와 있어요. 근데 찾기가 구분을 찾으려면 좀 어려워서 각각 페이지 들어가서 찾으시면 돼요. 제가 그 정부 과제가 나오는 그 정부 출연연이나 아니면 산하기관들을 다 추려가지고 한번 엑셀 파일을 다 정리해 봤거든요. 제가 보기엔 한 30개는 좋게 되는 것 같아요. 30개.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여기 컴퓨터에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나쁠 건 없죠. 그쵸? 그렇게 하시고요. 자, 다음 거. 여자들이 관심 많은 화장품 산업. 1월 26일이고요. 오후 4시에 똑같이 합니다.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남자지만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완전히 고질적인 악건성에다가요, 건선이 엄청나게 심하고요. 얼굴은 지금은 깨끗해요. 이거 깨끗해진 피부예요. 좋죠. 제 수분도도 많이 좋아졌고요. 만져보면 촉촉합니다. 탱탱하고요. 주름도 없죠. 자꾸 뻔히 쳐다보지 마세요. 무한하게. 왜 앞에 뻔히 쳐다보세요, 자꾸. 모니터 보세요, 모니터. 제가 원래는 이 일반 샴푸를 못 써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 쓰는 스킨 로션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휘발성 물질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 수분을 더 빠져나가게 만들거든요. 각질 일어나고 빨갛게 발적 막 붓고 일어나고 하는 게 연중에도 수백 차례예요. 진짜 수백 차례. 2, 3일에 한 번씩 그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어요, 피부가 제가.
제가 보기에는 그 피부가 안 좋은 이유가, 안 좋아진 이유가 옛날에 그 용접공을 좀 했었거든요. 그거를 좀 했었는데, 한 1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그 마신 가스, 그리고 이 굉장히 쇳가루 있는 데서 일을 하고 호흡을 하고 하니까, 그 갈아내고 하면 쇳가루 나오고, 거기서 막 연기 들이마시고, 그러면서 안 좋아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해결책이 없어요. 뭐를 써도 안 됐어요. 좋다는 아메이 제품 좋잖아요. 그거 써도 안 됐었어요. 근데 이걸 해결해 준 게 뭐냐면 메리케이라는 화장품. 메리케이라는 화장품을 썼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비쌌어요. 저 혼자 한 달에 한 10만원씩 샀습니다. 우리 와이프도 안 쓰고 애들도 안 써. 나만 썼어. 한 달에 진짜 120만원 샀어요. 화장품을. 메리케이 화장품을. 방판 화장품인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시크릿 화장품 만났어요. 시크릿 봤더니 너무 좋은 거야. 또 정말 좋은 거야. 내가 이걸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봤더니 결국에는 어쨌든 몸에 체내 독소가 쌓인 것도 있고 미네랄 부족으로 오는 수분 부족, 여드름, 아토피, 건선, 이건 전부 다 수분 부족이래요. 원인이 수분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다. 근데 수분 부족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네랄 부족이다. 미네랄을 충분히 보충해주면은 수분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크릿 화장품이 미네랄을 보충해주는 화장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그 메리케이 화장품은 워낙 성분도 좋고 좋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 체내에 미네랄 충전시키는 역할보다는 얼굴에 보습막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시크릿 화장품은 그 체내에 미네랄을 충전시켜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보습막, 강제적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보습막이 내가 만들어지게끔 면역력을 키워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화장품에 과학이 숨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전혀 모르던, 맨날 처바르고 그냥 막 떡칠해서 바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옛날 남자 화장품은 정말 비싼 거를 다 써봐도 정말 막 얼굴이 막 번질번질 광이 나도록 발라도 저녁 때도 막 붓고 각질이 나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렇더라고요. 이게 화장품에 과학이 숨어 있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쵸? 근데 대한민국이 화장품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게 뭐예요? 화장품을 안 만들어서 그동안 육성했나요? 화장품은 전통적인 산업 중에 하나예요, 대한민국은. 근데 왜 신산업이 됐냐? 그러면 한류 때문에 한류. 자, 한국 화장품이 좋아하고 난리가 되는 계기가 뭐냐면요, 중국이나 이제 동남아시아로 드라마가 수출됐어요. 그쵸? 그 한류라는 게 이거 오빤 강남스타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드라마가 수출됐는데 드라마 나온 여배우들이 너무너무 이쁜 거야. 이 사람들 기준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이쁜 거야. 이쁘죠, 실제로. 어떻게 저렇게 이뻐지지? 하고 봤더니 한국에 두 가지 비밀이 있어. 첫 번째 뭘까요? 에? 맞아요. 성형수술. 그 성형 바람이 불었죠. 일본, 중국에 성형수술 하겠다고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잖아요. 그 성형 관광 많이 오잖아요. 두 번째 화장품이었어요. 한국 여자들은 화장품을 정말 좋은 걸 잘 쓴다 라고 홍보가 된 거예요. 그 실제로 우리 저 화장품 중에 뭐였죠? 유명한 한국 화장품, 고가 화장품 있잖아요. 이름 뭐더라, 그거? 설화수. 설화수 고가란이에요. 비싼 거는 요만한 세럼 하나에 수십만 원씩 해요. 그거를 중국에 수입해가지고 짝퉁 만든 게 월화수예요, 월화수. 월화수라는 화장품이 있는데 불통에 팔립니다. 서로상 똑같은 포장 용기를 만들었어요. 이름도 글자도 비슷한 거라서 월화수 해가지고 팔고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설화수가 뚜껑 색깔을 바꿨어요. 구분해 주려고. 그리고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화장품이 뭔지 아세요? 삼성 화장품입니다. 삼성 화장품. 삼성 화장품이 제일 유명합니다, 중국에서. 제일 잘 팔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짝퉁 만들어서 삼성으로가 똑같이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돈을 벌어들이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나라가 화장품 잘 만들어요. 물론 원료에 대한 문제도 있고 기술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기능적인 부분에서 탁월하게 좋게 만든다는 얘기죠. 미백, 자외선 차단이나 주름 개선, 아토피 개선, 마스크팩이나 헤어케어 등등의 효과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는 거죠. 특히 중국 쪽 사람들은 건선 환자가 많아요. 흑바람이 많고 워낙에 건조하고 공기에 독소가 많아. 중국은. 중국을 가보면요, 베이징 가면요 진짜 내가 눈 뜨고 못 다녀. 낮에는 호텔 밖을 나갈 수가 없어, 실제로. 택시 하면 난 창문을 못 열겠는데 기사들은 창문을 달리더라고, 그 고속도로를. 근데 창문 닫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에? 그러고 말더라고. 야, 그러고 말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 짱깨 새끼네 씨. 아니 그거를 맞고 다녀야 돼 실제로. 그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닐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는. 그 중국의 그 북경하고 제지항하고 시안이라는 데 가봤는데 시안은 그나마 내륙안에 있고 그게 공장지대가 아니어서 그나마 좀 괜찮긴 해요 시안 지역은. 근데 북경은 정말 말도 못해요. 근데 시안도 공기 많이 좋은 건 아니에요 시안도. 그리고 이 제지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산업화가 돼가지고 많이 지저분해졌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 자체가 어떤 그 사람들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하나의 보호막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학이 숨어 있는 거죠. 그 화장품, 내가 쓰는 시크릿 화장품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자세히 얘기 드릴게요. 이 과학이 진짜 숨어 있어요. 과학, 진짜로. 진짜 과학이 숨어 있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나요? 독일 같은 데서는 건강보험으로 사람 환자 치료를 보낼 정도니까 사회바다로 거기 사회바다 성분 치료를 받으라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화장품은 나 쓸 때가 돈을 벌어. 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인생 별거 없죠. 네. 자, 그래서 강의 끝났습니다. 뭐 더 질문 있어요? 참석하신 분들? 아니 없습니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예. 내가 평소 17분 일찍 끝내는데 10분 초과했네요 오늘. 막 어지러워 죽겠네. 배고픕니다. 밥 먹으러 가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불금이니까요, 여러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오늘 날씨가 좀 추워요. 내일도 좀 추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춥다고 움츠리지 마시고요. 좀 활동 좀 하시고. 저도 나이가 점점 들면서 내복을 아직 안 입긴 합니다만 추운 게 정말 싫어지더라고요. 40대 중반 넘어가면서 여기 저 인생 선배분도 이계성 의원님 와 계시는데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훨씬 연세가 많으신, 추측하건대 내복을 입힐 것 같은 이기상 의원님께서 계신데 이런 말씀 함부로 드리면 안 되지만 추위가 점점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급적 활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제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불타는 금요일 보내시고요. 너무 불타다가 제가 되지 마시고요. 예, 다시 활기찼고 건강하게 잘 주말 보내시고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굿나잇. 굿 이브닝인가요? 네. 감사합니다.